자, 그럼 오늘도 유승찬 대표님의 정당 컨설팅 3탄입니다. 오늘은 최근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신당 컨설팅 해볼 건데요. 2024년 총선이 D-85일로 다가오면서 이제 신당들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원칙과 상식이 주축이 돼서 모인 미래대연합, 이준석 개혁신당, 금태섭 새로운 선택, 양양자 한국의 희망, 뭐 신당들 이름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낙연 신당 이름은 또 5글자가 새로운 많더라고요. 미래. 맞아요. 미래라는 것도 비례 많고. 위성 정당들까지 나오기 아, 시작하네요. 네. 네. 지금 그 용해인 거의 그 뭐 아마 의원도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예. 그, 투표용지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불길한 예감이 그 벌써부터. 상태로 가면 네. 아, 양당은 좋죠. 한심합니다. 그렇죠. 위에 한심해. 있으니까. 아니 그게 다 아니라 기억이 너무 안 많으면 네. 다 분산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차라리 한 3, 4개 정도가 제일 안 좋은 구도고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당 선거 시절 때 이제 16년, 20년 총선 그때 시절 돌이켜보면 16년 총선이 특히 그랬죠. 딱 선택지 3개를 놓고 네. 국민들이 제3의 선택지가 생기니까 수도권, 호남 다 국민의당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애초에 개혁신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사실 나올지 안 나올지 불분명한 상태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영남권을 중심으로 어떤 제2의 국민의당 돌풍이 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하나 더 생기면서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굉장히 또 고급 정보, 네. 고급 컨설팅을 좀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로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의 공천 패러독스라고 하셨는데 이제 현역 의원이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아직 공천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장 큰 변수일 것이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당의 공간은 뭐 양당에 의해서 결정되죠. 양당이 잘하면 신당의 공간은 좁아지고 양당이 못하면 넓어지는데 가령 이제 뭐 2월 15일인가요? 기호가 결정되는 날이 아마 그쯤 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호 3번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면 양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늦춰서 네. 현역원 이탈을 최대한 늦추겠다 뭐 이런 전략을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건 본질이 아니고요. 가령 양당이 혁신도 하고 공천도 잘한다. 이러면 신당은 굉장히 입지가 좁아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양당이 혁신을 안 하고 공천을 잘할 경우 네. 이때는 약간 뭐 여기 한 중립기요. 50대 50. 네, 이쯤 될 것 같고 양당이 혁신도 안 안 하고 하고? 공천을 학살했다. 네. 이럴 경우 이제 신당 신당 완전- 공간이 굉장히 크게 열리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신당의 운명은 양당에 달려 있다. 이건 원래가 그렇죠. 양당 체제 하에서 새로운 정당이 나타날 때는 양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호감이 높아지고 예. 쟤들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신당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혁신을 잘할 것 같지 않고요. 공천을 잘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좀 더해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뭐 지금 굉장히 네. 그 민주당은 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만약 신당이 성공할 경우에 누가 더 불리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100% 네네네. 민주당이 불리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네. 국민의힘의 가장 큰 선거 전략은 신당을 적절한 범위에서 컨트롤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정 안정이 35고 네. 정권 견제 심판론이 51이란 말이에요. 16% 차이가 나요. 1대1로 붙으면 무조건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근데 변수가 생겼어요. 근데 이준석도 정권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렇죠. 이낙연도 정권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더 나가서 이제 양당 심판으로 가는데 그래서 자꾸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심판 프레임을 나눠 갖는 구조다. 예. 35%의 정권 안정 콘크리트 지지층은 거의 유지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럼 나머지 심판 프레임 안에 있는 걸 표들이 갖고 나눠 나눠져요. 먹기를 하게 되기 네. 때문에 특히 지역구에서는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시리어스해요. 그리고 이게 뭐 제가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2016년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새누리당에 오히려 타격을 새누리당에 타격을 줬어요. 결정적 네네. 타격을 맞아요. 줬죠. 정말 수도권 결정적 같은 타격을 곳에서. 줬습니다. 그때는 새누리당이 정당 지지율도 2배였고 네. 여러 가지 지표에서 180석 한다고 앞서고 그랬는데 있었는데. 어마어마했었죠 그때. 122개 했습니다 겨우. 그리고 123개 민주당이 뒤졌었죠 네, 네, 오히려. 네네. 그게 사실은 저는 그 선거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는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미국 정보기관에서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미국 대사관에서 저 면담을 한번 한 적이 네네.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여론 네. 이런 건데 네.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혀 예측을 못했다. 그 상황을. 저는 이제 공천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여의도에서는 언론 얘기 들어보면은 뭐 사실 민주당은 이미 공천 끝났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의 안정을 위해서 공천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뭐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운명을 좀 알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민주당은 너무 안정적인 게 문제지 뭐 안정을 취할 게 없습니다, 지금. 예. 민주당은 좀 변화가 필요하고. 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아직도 그 신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신당이 나타나면 신당을 무시하기 바빠요. 평가절하하고 지금 있죠. 프레임상으로는 자기들이 그쵸. 이기니까 예. 이기는 그림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저는 이제 위험 신호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공천 하위 평가자들 네. 컷오프. 그게 아직 통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안 됐죠. 이 아직은 통보도 늦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신당이 생겼기 네, 때문에 거기로 지금 빠질까 봐. 굳이 통보하는 순간 가령 현역 이탈자가 네네. 지금 매직 넘버가 7이거든요. 기호 3번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당이 그쵸, 6명이니까 네. 4명 더 나오면 기호 3번 다는 거잖아요. 네. 이미 그 그쵸, 그쵸. 미래 대연합인가 이름이 이제 계속 바뀌니까. 미래 대연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 코를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앞으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구도 인물 이슈로잖아요, 선거는. 근데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구도가 완전히 카오스 상태로 빠졌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 우리는 심판하면 이긴다고 봤는데 심판의 주체가 막 생겼어요. 지금 몇 개가 생겼는지 몰라요. 심판의 주체가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35대 51이라는 것에서 민주당의 착시 현상이 자기들이 51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심판 야당이 51인 거잖아요. 민주당을 포함한 그렇죠. 여러 야당이 네. 51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 민주당은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51이 내 게 아니다. 네. 이거를 현실 이제 자각을 좀 자각을 해라. 해야 예. 네, 그게 선거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은 좀 어때요? 국민의힘은 이제 뭐 이준석 신당이 좀 잘해주길 바라야죠. 밖에 있는 신당들이 네네. 일정하게 잘해줘서 뭔가 판을 혼미하게 하는 것 예. 말고는 저는 국민의힘도 뭐 지금까지 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완전히 차별화해서 뭔가 혁신적으로 간다? 이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난 그거는 증명이 됐다. 물론 부분적으로 공천 혁신이나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개인기로 근데 그것도 사실 영향은 좀 있어요. 이게 판이 이렇게 심판론으로 확 굳어지면 뭘 해도 백약이 무효인데 심판론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시적인 노력들도 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그럴 수 점에서는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공천이 아무래도 계속 늦어지다 보면 각각 지지층들 역시 조금 분열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반대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양당? 예, 그렇죠. 그 기존의 어떤 거대 양당 근데 지지자들이 저는 그거는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죠. 뭐 잘 쉽게 얘기해서.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신당이 지금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미미하진 않지만 아주 폭발적이지도 않다. 요 느낌, 요 네.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직은 왜 이렇게 네. 폭발적으로 안 올라오냐? 아직은, 뭐 이런 네. 느낌을 갖기 시작했는데 신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빅텐트론 이제 우리 얘기할 건데. 네. 두 번째 키워드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빅텐트 가능성을 한 60% 이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생각보다 있는데 높게 보시네요. 그러니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네. 생각하면 다 망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아 그래요? 예, 예. 왜냐면 저는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세력이 네. 둘이 화학적으로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안 맞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 오히려요? 예. 그걸 맞춰가는 그거 과정이. 대충 만든 사람끼리 합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잘 모르는 한자를 쓰겠는데 네. 그
이게 중국의 외교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구동존이에요. 네. 음. 무슨 뜻인가요? 다르지만 공동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의 오랜 외교 전략이 주은혜가 만든 이제 이야기인데 네. 지금도 이제 중국 외교 전략인데 2016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G20 정상회에서 시진핑을 만나서 그때 이제 우리 사드 문제 때문에 네. 한중 갈등이 격화될 때잖아요. 예. 그때 시진핑이 또 구동존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뭐냐? 사드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공동의 경제 목표를 추구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뭘로 하답을 했냐? 구동화의라고 그랬어요. 구동존이와 구동화의는 좀 달라요. 구동화의는 차이를 극복하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네. 차이도 극복하게 노력하자. 네. 이게 네.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 연대가 구동존이라면 합당은 구동화의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둘 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빨리 텐트 쳐서 우리 합칩시다.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우리 큰 집 지읍시다. 예, 예. 그렇죠. 대선까지는 갑시다.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서 당을 네. 만든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 두 개의 이제 이견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속도 조절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 나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 각자가 각자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확고히 한 다음에 하고 합쳐야죠. 1+1이 3이 될 수 있는 네네네. 텐트를 쳐야지 네. 1+1이 1.5가 네, 되는 텐트는 사실 의미가 없죠. 시너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세로이님이 굉장히 또 정확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네. 선거 이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연대가 선거의 승리를 이끌었어요. 기대했던 성과 이상의 어떤 성과를 냈는데 그럼 과연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지속 가능할지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구동화의 네. 우리가 정당으로 가자. 그래서 다음 대선까지는 가는 왜냐하면 그거는 레토릭일 수도 있고 실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야 쟤들 선거 끝나면 깨질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을 좀 지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다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떴다방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크롱 전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도주의 전략으로 갈 거다. 예. 중도주의 전략이라는 것은 구동화의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의 최소 강령이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가령 남북 관계, 그다음에 뭐 재벌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출신과 국민의힘 출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같은 것들을 최소 강령으로 정하고 네. 다른 것들은 계속 논의하면서 우리가 네. 맞춰가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네. 우리의 미래 전략을 짜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그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이 중도라는 게 원래 스펙트럼이 좀 넓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넓은 스펙트럼의 정당 이게 이제 지금의 극단적인 이념 대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싫은 거잖아요. 네. 싸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으로 가는데 그래도 극단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좁혀가면서 하나의 당을 만들자는 것이 이제 그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인데 저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안 돼서 선거 연대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거는 그 화학적 효과는 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연대라는 건 비례는 각자 하고 지역구는 연합 공천한다는 얘기가 선거 예, 연대잖아요. 그거 이게 이제 원래는 1당 2당한테는 이게 유효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3, 4, 5당에게는 굉장히 이거는 예. 국민들이 볼 때는 3당도 불안한데 또 연대도 한데 맞아요. 뭐 이러면 이게 약간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향은 그 합당이 맞다는 것이고 지금은 각자가 노력하면서 2말 3초 정도의 그 빅텐트, 그러니까 구동 화의할 수 있는 빅텐트를 치고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 네. 벌써 마지막 키워드인가요? 저 그 전에 하나 더 궁금한 아, 게 그래요? 있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제 그 세로이님께서도 궁금해하셨어요. 그럼 빅텐트 여쭤봐달래요. 그럼 빅텐트가 불가해서 합쳐지지 못했을 경우에 이준석 신당이 단독으로 그냥 갈 경우 답은 없을까요? 라고. 저는 이제 그것도 가능해요. 지금 그러니까 사당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개혁 신당이라고 이제 로고도 나왔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거는 좀 여담인데 그
미래개혁당 저쪽은 다 미래고 이쪽은 다 개혁이잖아요. 미래개혁당 그러니까 이게 줄임말이 안 좋아요. 맞아요. 미개당. 근데 개혁미래당 그러면 정말 좋아요. 네네. 아니 이게 너무 개미잖아요. 네. 너무 개미. 당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미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개혁미래당 정도로 예. 뭐 한 3월 초쯤에 네. 전격 합당을 하는 뭐 이 그림이 사실은 3당 돌풍을 거기다가 이제 현역 의원 거의 교섭단체 수준으로 나오고 예. 뭐 이러면 사실은 상당한 파워를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빅텐트라는 게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신당들이 이제 대통합될 수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한 네. 금태섭 의원도 있죠, 그다음에 양양재 뭐, 의원도 예. 있죠. 뭔가 이 세력들이 좀 너무 많아서 이게 한꺼번에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세상에는 그렇더라고요. 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어느 순간 한키게 되고요. 네. 잘 될 것 같은 것도 안 끝까지 안 되는 네,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선거 앞도 그런 일이 예.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네. 합당에 이제 지분 싸움을 만약에 한다. 근데 이 조정 능력이 없다. 이랬을 경우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슨 뭐 정강 정책 뭐 이념 이런 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왜냐 네. 서로 이준석 전 대표도 차이를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맞는 얘기고 특히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저는 이준석 신당하고 원래는 양양재 신당 그 한국인하고는 이제 예. 거의 다 끝났다고 네네네. 벌써 본인들도 얘기했어요. 예. 그거 한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러면 이제 금태섭 신당하고 원래 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까웠죠. 예. 근데 저쪽에 이제 그 정택은 박원석 또 전 왔죠. 의원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으로 들어갔죠. 거기 나가가지고. 유호정 의원도 지금 탈당해서 맞아요. 어제 유호정 탈당했잖아요. 의원도 약간 지금 약간 죄송합니다. 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그럴 수 있다고 진짜요?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선거 명제라 얘기를 안 했는데 선거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얼리티보다 퍼셉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거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게 사실이라고 주장을 해. 하지만 대중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네. 가령 저는 유호정 의원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탈당 선택한. 아니 안 한. 지금까지요? 탈당을 안 해서 욕으로 지금까지 넘어가. 안 하다가 이제 버티다가 결국 네. 이번에 탈당한 네, 거잖아요. 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관점에서는 네.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여론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격이 다른데 민주당 계열이 있고 국민의힘 계열이 있는 거예요. 금태섭 전 의원도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하고 같이 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김종인 그랬죠. 대표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자 대결로 갈 가능성도 저는 뭐 2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뭐 게임이죠. 네. 가령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온도 차이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이 양당 체제 극복과 다당제의 제도화 이건 이제 원칙과 상식과 금태섭 그 새로운 선택인가요? 거기서 주로 주장하는 거고 네. 이준석 전 대표 생각이 좀 달라요. 여기는 보수 정당을 대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죠? 네. 근데 이게 그 2016년도에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비슷한 걸 표방하면서 한번 국민당을 갖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럼 이번에 소위 2016 이준석 이낙연 연대가 네. 낙준연대. 가능할까요? 그걸 뛰어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저는 이제 2016년에 국민의당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과정을. 국민의당이 그 돌풍을 일으키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안철수는 그래도 나름 아직 그때 살아있는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이제 선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거는 이제 투표할 때 뭐 좋아해서 찍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이 싫어서 찍는 사람도 네네. 있는데 예. 미안해서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국 선거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 와, 좀 미안하다. 쟤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네. 아니냐. 이 미안함의 투표가 중동 투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랑 이준석 전 대표는 상황이 다른데 네. 이준석 대표에게는 미안함을 가진 보충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당대표도 하고 선거를 2번이나 이겼는데 네. 쫓겨났잖아. 대선도 뭐 이기고 이게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그래서 사당 체제로 갔을 때도
또 저는 뭐 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망하진 않을 수 있다. 근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3강 체제로 가야 해볼 만할 거다 이 게임은. 네. 힘은 일단 합치고 빅텐트 가능성 60% 구동화의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셨고 마지막 키워드 선거제도 비롯한 미래 가치를 꼽으셨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일단 뭐 제3당한테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렇죠. 네. 게임의 룰. 연동형이냐 뭐 병립형이냐 지금 민주당이 결정을 안 해서 지금 문제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은 당론을 일찌감치 정했고 네.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또 확인했어요. 네. 병립형이 당론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아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걸 왜 안 하고 있냐? 이것도 계속 늦출 겁니다. 왜냐하면 병립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을 때 반발한 의원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어요. 연동형 네, 가야 네. 된다고 민주당 내에서.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미 전임 당대표가 나왔고 현역 의원 3명이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추가 탈당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현역은 아니더라도 우리 현역 추가 탈당이 설 전에 얼마가 될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명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작지만 작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못 하는데 네. 사실 연동형으로 가면 용해인이 주도하는 그 비례연합정당 네네. 여기는 확 힘이 실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제3지대 신당, 가령 뭐 이낙연, 이준석 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전략적으로 저쪽 비례연합정당을 밀어주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뭐 그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쪽 개혁신당에도 유리하거든요. 연동형은. 네. 어쨌든 비례 의석을 확보하고 갈 수 있기 예. 때문에. 최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측을 하자면 굳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복귀해서 독립형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저는 그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봐요, 지금. 예. 네. 저도 뭐 사실 비슷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낙연, 이준석 굳이 좋은 판을 깔아줄 이유가 그리고- 없는 거예요. 민주당 그리고 두 번째 입장에서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이게 선거제도하고 이제 미래 가치인데 네. 네. 지금 이제 모두가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름에도 다 미래가 다 미래예요. 들어가요. 미래 개혁, 대연합, 미래. 새로운 이게 미래. 그래서 또 미래가 이게 또 너무 많이 얘기하면 있잖아요. 가치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은 정권 심판 프레임인데 네. 제3지대는 양당 심판 플러스 미래, 과거 대 미래 프레임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과거 대 미래 프레임이 선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러려면 미래의 내용이 있어야 돼. 상징적인 내용이. 네. 2016년에 저는 이제 국민의당 이제 의뢰를 받고 갔는데 그때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8%까지 떨어졌어요. 한때 확 올랐다 확 거기 떨어졌죠. 이제 호남 중진들 와가지고 맨날 싸움질하니까 맞아요. 국민들이 지분 싸움할 싫어하는 때. 거예요. 안철수는 네네네. 사라지고 그 계파 싸움만 남은 예. 거예요. 천정배, 뭐 정동영. 그래서 당시 우리 박선숙 사무총장께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국민의 당을 컨설팅하고 싶지는 않고 국민의 당 안에 안철수 당을 따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나한테 줘라. 네. 안철수 대표를. 그래서 제가 43일 연속 생방송을 합니다. 생방송 왜 했는 줄 알아요? 생방송을 해야 메시지를 제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안철수 대표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한 번 약속을 하잖아요. 그 지킵니다. 그래요? 그 일정을. 그래서 저랑 매일 생방송을 하고 매일 네. 생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국회 앞에서 목이 쉬어가지고 네. 연설하던 모습이 굉장히 네네.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친 게 이제 과거 대 미래 프레임인데 그때 제가 만든 슬로건이 이제 제3당 정치혁명이었고 네. 네. 과거 대 미래 프레임으로 갔는데 그때는 진짜 좋은 계기가 있었어요. 3월에 알파고 이세돌 대결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벌어집니다. 예. 아, 그게 그때군요. 그래서 미래가 확 왔어요. 우리가. 아, 그래서 그런 미래라는 컨셉이 정확하게 네. 맞아 떨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그 제주 전기차 박람회 이런 데 가서 미래 선언하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는 정말 미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네. 알파고를 인공지능을 가장 먼저 인식하기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세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이제 이 미래 가치 이 제3의 힘이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거는 네. 저는 사실은 운명론자는 아닌데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운명을 믿어요. 네. 그런 계기가 이게 나와서 도와줘야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네.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세대교체와 미래가 핵심 프레임이 된 거예요. 네. 이거는 되게 그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거죠.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과 이준석 전 대표가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좀 에토스 느낌이 측면에서 다르죠. 굉장히 예. 차이가 다르죠. 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 미래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거냐 하는 문제, 과거를 어떻게 과거로 명징하게 드러낼 거냐 네.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선거 과정에서는 그 제3지대, 그러니까 빅텐트라는 어떤, 빅텐트라는 거는 좀 정치 공학적인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걸 넘어서는 가치, 이걸 저는 이제 그 마크롱의 악마를 씌우는 그것들을 좀 해냈다. 네. 굉장히 쉽고 보편적인 가치를 얘기함으로써 네. 그 얘기들을 해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양당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3당이나 도전자들이 예산 액수 맞추느라고 엑셀 파일 돌리는 거 되게 반대하거든요. 그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3지대나 미래를 가는 사람들은 항상 도전자 정신을 가져야 되고, 지금까지 정치는 못 해냈지만 우리는 이걸 해낼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담대함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필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3탄 신당 컨설팅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신당들이 1+1은 2+알파가 될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동 존의를 넘어서 네, 구동 화의하면 된다. 네네.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걸 넘어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네. 더 큰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저는 이제 이 성공 조건. 지금 당장의 빅텐트보다 조금 더 튼튼한 큰 집을 짓자는 이 논리에 제가 동의하는 게, 신당은 지금 그렇게 해야 더 크게 성공할 수 네, 있다고 네.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구동 화의를 하자.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좀 더 우리나라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가치로 국민들에게 어필할 때, 그래야 이제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신당일 때 21%, 국민의당일 때 8%, 최종 득표율 26.8% 예, 받았어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그거랑 같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시작은 안철수 신당보다 좀 작지만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네.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 과거 대 미래로 가는 확실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저는 훨씬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파급력이 굉장히 2+알파가 클 될 거다. 것이다. 관전자 입장에서는 보는 맛이 있어요. 네, 아주 이게 재밌습니다. 뻔할 뻔한 선거였는데. 네. 맞아요. 자, 그럼 오늘 전망자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